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혁범입니다. 전문가라고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전문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경험하다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시간이 딱 식사하시고 딱 잠오기 좋은 시간이어서 네,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는데 왜 오늘은 좀 긴장이 될까요? 이유가 뭐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인지 이런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다 해주시고요. 솔직한 얘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다 답변하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작년에 이런 교육이 농어촌공사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혹시 그때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다른 분들인 건가요? 중복되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좀 다르시나? 그래서 복수박이라고 했어요. 복수박이. 그래서 아마 작년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올해 새로 신규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박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일종의 이런 이론 같기도 한 이런 내용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들 뒤에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민농락 공동체를 좀 들어는 보셨죠? 네. 사실 여민농락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아시게 되면 이 과정에 이해하시는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저것들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했다냐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박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다 아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또 현실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제 공동체 입장에서도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까지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우울했어요. 우울해. 네. 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답이 잘 안 보여서 최근까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시니컬하기도 하고 냉소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할 때는 제가 좀 기분이 좀 괜찮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요트가 좀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간에 좀 약간 업돼서 뒤쪽에 보면 그 순간에 감정이 담긴 글도 있어요. 보내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지역의 위기, 농촌의 위기, 한국의 위기, 세계적 위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농촌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위기가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동안 농촌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더욱더 농촌의 현실을 좀 악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밥벌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노인복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활력은 엄청나게 바닥에 있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가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7년 가까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런 위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닥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복지의 문제, 지구적 문제 이런 것들까지 사실 다 고민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복지국가 한계가 80년대 이후로 왔고 어쨌든 신자유주의 한계, 시장의 한계도 왔고 그럼 이러한 모순이나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했을 때 시민사회,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중심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복지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담론으로 나왔고 복지원함 얘기도 나오고 신공고관리론도 나오고 막 해요. 어쨌든 그 중심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 또는 뭐 시민사회 또는 그들의 뭐 집합적인 공동체, 다른 표현으로 주민 이렇게 많이 소환이 돼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시민사회가 해결해 가면 어떻겠냐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소환이 됐고 공동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로 통일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 서비스 공동체니까. 어찌됐든 최근에 그런 위험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최근의 위험이 아까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나 그 다음에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라거나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 신사회적 위험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가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동체 사원의 역사를 보면 늘 딱 위에 첫 줄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산업명 자본주의 그로 파생된 빈곤이나 불평등, 사회적 대제 이런 문제가 심화될 때마다 공동체가 늘 소환이 됐었고 사실은 이게 이 막강한 자본주의 앞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많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또 다양한 공동체들이 나와서 곳곳에서 새로운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물론 정책사업으로서의 지역 서비스 공동체지만 사실 좀 연결 좀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복지계에서는 이 손파 세모녀 사상 이 이후로 사실 이 공동체 모델이 부각됐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재정 중심의 복지 안전망은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런 산업시대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되냐? 불리한 여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결국은 관계의 확장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사람과 사람이 다 개별화되고 떨어지면서 사회 서비스도 개발되고 파편화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이어서 이런 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복지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때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공동체 중심의 복지 모델인데 이게 사회복지 전문가가 쓴 책은 아니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회운동가 그분이 쓰신 글에 나오는 글이에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우리 박원 시장님께서 마을지향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얘기 나올 때라 이때 공동체 중심의 복지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계 중심의 안전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계속 이게 벌어지고 있죠. 이때 복지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다양한 제도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뭐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또 그게 공무원으로 내려와서 공무원들 수도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걸 펼쳐볼 것인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복 서비스 제가 또 이제 사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복 서비스 역사를 보면 되게 이렇게 변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1990년대 중반까지 생활시설 개발, 다 아시죠? 들어가서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였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입소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 그래서 와서 이용하고 집에 가서 자는. 이제 우리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부터는 예전에는 보조금을 줘서 사회복지관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다고 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용자가 이용을 하면 그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시간당 얼마 이용했으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표적인 이제 바우처 같은 것들이 대표적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됐는데
이 복지국가의 사회복 서비스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사회복지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류는 아직도 뭐 과거의 그 방식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제도적 복지의 한계, 결과적으로는 다 개별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 복지국가가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공급자, 이용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구분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게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 중심, 그래서 서비스 제공한 당사자들과 지역사회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면서 공동체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럼 공동체 복지는 뭐냐? 제가 지금 한데 넣었어요. 공동체 기반 복지라고 넣었는데, 사실은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학술적으로 한 100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자꾸 퍼뜨워지니까 다양한 공동체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민호가 처음에 했을 때 당신은 무슨 공동체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 공동체냐, 또는 뭐 사회적 객 같은 거냐, 다양한 물어봤는데 뭐라고 저도 규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찌됐든 공동체 기반 복지의 특징은 뭐냐로 한다고 하면 대략 보니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기반 복지는 복지의 제공자가 주민조직 또는 공동체, 자발적이며 수평적이며 통합적 제공을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근데 제도적 복지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회복지사들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거. 이런 좀 차이점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자와 제공자의 관계가 서비스를 공동 생산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계획에서 제공했다 한다 하면 그걸 같이 계획에서 서로 간에 제공하는 형태, 이게 맞지 않냐.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복지 생산의 성격은 복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죠. 근데 이제 제도적 복지는 당연히 복지 공급자의 전문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을 대변하는 말들이 이웃을 돌본다라거나 돌봄의 당사자이면서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유사한 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제도적 복지는 시민사회적 개인권 관련된, 사회권 관련된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왜 공동체 복지가 소환이 됐는지,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 그렇지, 그랬죠,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현재 사회 서비스, 왜냐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회 서비스는 어디까지 왔는지, 요걸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갖고 왔습니다. 복습하려고 했고요. 뭐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복지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복지다 하니까 뭐 그런다 치고, 되게 복지국가 이렇게 보통 4대 사회보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그다음에 사회수당, 사회서스 공공구조가 있는데요. 물론 사회수당은 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도 수당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4가지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이거는 공공구조, 공적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다 이런 건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아동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은 다 사회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회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서비스란 뭐냐? 제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국가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됩니다. 광의 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가 옛날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 정도, 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잘 쓰는 말로 한다고 하면 이제 불리한 조건이 있으신 분들 또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광의 개념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고, 전통적 사회복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근에 잘 못 봤는데요. 사회적 농업청 막 나왔고 막 싹게 작성했을 때 보면 한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적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농업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막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나와서 아마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뭐 다 들으신 내용인데 사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저희는 커뮤니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역량인데 돌아가는 걸 보니 케어를 중심으로 누가 보건의료 영역이 더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회복지가 더 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싸움 나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글 나왔을 때 보면 의사가 쓴 거라고 사회복지 교수가 쓴 글이 다릅니다. 관점이 초점도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동안 시범 사업을 했지만 아직은 안착하지 못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다 빼버리고 케어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지역사회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관건인데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지역사회는 쏙 빠졌거든요. 어쩌란 얘기냐. 뭐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놨어요. 비전과 목표에서 전략까지 쭉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빨갛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밑에 로드맵 보시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때 막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사회복지계나 보건의료계가 대부분 다 하는 영역이었고 굳이 본다고 하면 주거의 집수리 사업, 그 다음에 요양돌봄에서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 이러한 영역들은 지역사회가 좀 참여할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해놨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웠죠. 예, 집수랑 집수리를 전문하는 업체가 연계해서 간다라거나 식사 배달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평가 자료 보니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나왔을 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대1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올라가게 되면 1대1을 맞추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 다르니까, 다 기호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공했던 식당이 이게 뭐라죠? 식당이라고 표현이 맞나? 아무튼 이걸 제공했던 곳에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미연의 과제로 남아요. 뭐 나름 또 미연의 과제입니다만 이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담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고민이죠. 저희도 늘 고민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영향이 우리가 되나? 더나 농촌에서 도시도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공공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지역사회가 참여 불가능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존에 6가지의 돌봄 서비스, 노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역량 있는 기관이 잘하면 정말 어르신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역량 기관이 받은 기관이 역량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또 나가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정말 역량이 있고 관심이 높은 분이면 정말 뭔가 내가 사명감을 하겠다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걸 제공할 수 있지만 그냥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냥 왔다 가는 꼴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다 사회복지기관, 대규모 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다 재편이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여지는 사실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맞돌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담당했으면 좋겠거든요. 훨씬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 영역은 자원을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 일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영역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지역을 제일 잘하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사회 단체가 이런 것들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노인 관련된 사회적 대표회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안부 확인부터 전화 작업, 사회관계 향상, 자조 모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생활전, 이동 지원, 활동 지원 아무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담당하는 생활지원 선생님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도 하지만 그분이 어려운 부분은 그 사회복지관이 자원 연계해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농촌은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거나 이런 거 자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영역에서 지역서비스 공동체 역량을 발휘해준다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그냥 하나 갖고 왔습니다. 또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었는데 대상은 아동, 뭐 노인, 장애인 다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처음 내려가가지고 노인복센터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막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각지대가 있었었고 기존에 늘 뭐만 했었냐?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차상위 중심, 저소득 중심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아마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97년부터는 재가복 서비스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건 아직 그 2008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공급자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니까 그게 이용받을 조건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갔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이런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진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한 거예요. 자, 뭐 원래 보건복지에서 보통 하는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좀 혁신의 일하러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의 그 마을지향복지관, 찻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 강화인데 이 공공성을 뭘로 강화하겠다는 얘기냐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했어요. 물론 이 공공성이 꼭 공무원 제도적으로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시민사회가 모여서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 이게 나 원래 개인의 욕구였는데 다 들어보니까 모두의 욕구였던 거야.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공공성을 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공성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밑에 보면 주민력 강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옆에처럼 마을복지계획단을 꾸려서 그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들을 이 복지계획단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자를 발굴한다라거나 자원을 연결시켜준다라, 또 그 마을 내에 정말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역량이 도축과 단체가 있다 하면 거기서 제공한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마을복지계획단은 게 꾸려졌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2023년 넘어오면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 매뉴얼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2022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안 내려와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건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까지 했던 거 잠깐 복습해봅시다. 했던 공동체 왜 소환됐는지, 그럼 한국의 사회 서비스는 어디까지 왔는지 요거를 좀 개괄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역 서비스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요거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말이 빠르죠? 네, 천천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말 빨리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또 빨리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점심 먹고 하면 제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나나 우리들끼리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나한테도 질문해보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질문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정말 이 농촌 복지에 관심이 있어. 근데 제도 복지가 너무 못해.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서 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메꿔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인건비가 지원돼. 그러니까 뭔가 지역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 인건비가 사실은 농촌에서 구하기가 이런 활동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마중물 사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기타 뭐 등등등등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조건도 다 다르고 참여하시는 분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물론 처음에 고민하고 한번 고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고민해야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다 보면 언젠간 산으로 가게 되고 언젠가는 그냥 돈 받아서 과거의 옛날 지금은 막 뭐라고 하는 늘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기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면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굳이 딴 데 다 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농림부가 누가 복지하라고 했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결국은 이것이 지속해서 정말 농촌이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물론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만 어쨌든 정책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생각해 보셨죠? 신청을 다 생각해 보고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다 적어 보셨죠? 이렇게 난 왜 일을 하고 있지?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뭐냐? 그래서 앞에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과 관련돼서입니다. 제가 노인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운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요양원 또는 아까 말했던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것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치매나 중풍 정도는 아닌데 일상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돌봄이 필요해. 그럼 했던 게 노인 맞춤 돌봄. 나는 경제적으로 좀 소득 보충이 필요해. 그래서 일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럼 노인 일자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노인 문화예가 서비스라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미 보호 목적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 서비스 공동체, 농촌에서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도대체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를 들자면 전혀 다른 방법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인가? 그럼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다른 분야인 건가? 실천 방법이 다르나? 이런 거죠. 이미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거냐? 있습니다. 다 있죠.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건 아닌지. 예를 들자면 농촌은 어려워 하다 보니까 다 어려워 그냥. 어려워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만 당위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관련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요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이게 과거에는 비주류가 하는 얘기였는데 제가 딱 처음 시작할 때 이걸 강의를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책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와 이런 내용이 있었어 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사회복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됐어요. 그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인식의 변화를 실천으로 좀 덜 따라오고 있는 것이지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첫 번째가 복지 기기가 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수준 이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첫 번째 기존에 있는 보건복지 사회 서비스하고도 경쟁이 상당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와 있기 때문에 그
그걸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험,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다 훈련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과 경쟁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더 잘 해야지. 기능적으로 잘 제공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겨낼 수도 없다.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빠르게 소진된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사업 중에 뭐 어떤 A라는 기관도 해준다가지 면사무소 해준다가지 지역 분여위도 해준다가지 갑자기 최근에 무슨 협동조에서 우리가 뭐 해줄게요 찾아오면 골라서 내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낙인이죠 낙인. 지금도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시해받는 노인이나 구닥다리 노인 빨리 돌아가셔야 할 노인이 이러한 낙인은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물론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모두 다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그때 처음에 2009년에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때 강사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것인가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어르신들한테 캐시캐시 내가 알아서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히려 이웃하고 지역사회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원래 어르신은 지역사회에서 늘 서로 돕고 나누면서 상호 부조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호의 관계에서 살아왔는데 갈수록 이제 빈집 생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거 제공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다 시골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뒷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제 편내는 뭘 받았다는데 왜 우리는 안 준대? 쫓아갑시다. 면사무소로 비일비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역사회를 관계망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지역서비스 공동체 제공하시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뭐가 잘 안 풀리니까 하나라도 줘야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결국 더불어 사는 능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지역서비스 공동체가 하는 거다. 말이 꼭 공동체가 아니게 되죠. 그때부터는.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 조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희도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 받으면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계가 느리지만 반성하고 있고 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전원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철학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있고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처음 듣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 나가서 뭔가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냥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A라인 사회복지가 또는 보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분야와 연결하려고 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딱 눈먹기 좋죠. 그래서 우리는 복지 기계가 아니다. 서비스를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전원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 늘 우리가 하는 활동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활동에서 당사자의 자주성과 공생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자주성이란 뭔지 아시겠죠?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자립자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립자치해야 될 어르신에게 우리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 퍼져. 그래서 자립자치 못하게 만드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율성을 당사자의 자율성을 닦아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생성은 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웃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해줘.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예. 단 조직의 단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어거지로 딴 데서 갖고 와서 해줘. 그러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아니 맨날 대국에 해왔는데 갑자기 뭘 만들었다가 하더니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막 해가지고 막 하더라. 그럼 당연히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고 이런 활동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늘려줄 것인가. 이걸로 우리 보통 사회복지, 참여의 기회를 늘려준다거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한다거나 사회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 용어고
어쨌든 사회적 관계를 오히려 유지시켜주고 확장시켜준 역할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늘 잘 들어야 된다. 늘 잘 물어봐야 된다. 늘 거들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치매 어르신 관련된 교육을 받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받았었거든요. 그게 인형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나와요. 다른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 됐어요. 자, 밥 먹읍시다! 피는 게 아니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식사할 시간이 됐어요. 치매 어르신 말을 못해요. 뭔 말인지 나를 못 알아들어. 어르신 식사하실까요?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이 뭐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하늘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어르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주자. 이걸 과거처럼 그런 방식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떻게 됐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거. 당사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 이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 할 때마다 늘 물어봐라. 사소한 거 하나 놓치지 마라라는 얘기를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당사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늘 물어봐라.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계 주류 내 교육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는 자주성은 주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주성이 좀 어려워서. 쉽게 이해되잖아요. 공생하다, 연대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인사와 경청이겠죠. 늦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다 있어. 하고 있어, 지역사회. 뒤에 보면 저 자세히 나옵니다. 다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후방을 주자예요, 후방을 주자. 좋은 마음 마음입니다. 선한 뜻 알아요. 다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내가 다 할 것처럼.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저쪽은 다 못하니까 못할 것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인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잘 들어봐야 된다.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무슨 돌봄 만장이다라거나 무슨 활동가다 이런 식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지역의 주민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민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커브감이 덜하지 내가 무슨 전문가 있냐 활동가 있냐 얘기하게 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들아 지역에 살다 보면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뭘 하는 사람이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선하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지역사회 관계가 살아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꾸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주니까 내가 소외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다 누구 찾습니까? 본인을 자기를 찾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게 소통하고 두루두루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영광군 11명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기농기촌 했을 때 1년 반 동안 늘 인사만 했어요. 저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다가 먼 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또 요 얘기만 해도 다 3시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첫 장기 그 설립자죠. 대표 선배가 다른 건 할 거 하나도 없고 한 1년 반 열심히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네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려줘. 저기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친한지, 누가하고 안 친한지,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여기 뭐가 안 들어오는지, 이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들리게 되니 1년 반 동안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잘 들으면 된다 했어요. 대신 이제 와서는 기록했죠. 기록. 돌아와서는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5년이잖아요. 5년.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안 내고 올해는 잘 듣는 시간. 지역을 잘 알아가는 한 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쉽지 않죠. 제가 이거 내면서 썼던 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보건복지제도가 아무튼 급격하게 변했어요. 뭐 좋게 말하면 혁신한 겁니다. 혁신. 어떻게 혁신해보냐. 예를 들면 A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작동을 안 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A라는 제도 놔두고 B를 만들어 버려요. 그 정도로 혁신했어요.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니죠. A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A가 문제 있으니까 B를 만들어보라. 이런 케이스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급속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이죠. 정적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역사회가 어지간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아.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다 집안이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인사와 경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선하고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돼버리면, 자칫 안 돼버리면 이 사업이 장애물을 쉽게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의 보수적이고 정적인 문화, 정치 구조, 행정도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어. 좀 더 보수적인 데가 있고 덜 보수적인 데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농촌 행정청에는 이런 사실 행정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어떻게 협업 체계를 이 특성에 맞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저희는 아까 그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사회 문화와 규범 늘 이걸 존중하고 가자고 했어요. 도시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걸 정복이 가능하죠. 도시는 다양한 그룹들이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치인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바꿔낼 수가 있죠. 농촌은 매우 어렵죠. 매우.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죠. 조합장 선거 이번 하는데 조합장 선거 돈으로 한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신문을 보니까 그런갑다 정도 하시죠. 징합니다. 징해.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돈을 안 주죠. 나 같은 사람은 돈을 안 줘요. 말 안 합니다. 나는 늘 듣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놈의 돈 선거를 끝내야 되는데 징해 죽겠다. 이 조합장 선거. 조합장 선거만 그러겠습니까? 지자체장 선거도 농촌은 30억, 도시는 5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보수적. 그러니 이런 데서 뭔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한다고 때 우와 박수 쳐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것들이 뭐하고 있다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 일어나는 마음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농촌에 계속 사실 거잖아요. 웬만하면 사실 거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런다 가면 길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다. 이게 이제 2장입니다. 제가 약간 마음이 좀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걸 썼어요. 후회했어요. 보내고 나서 다시 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이제 올해 1년차 5천만 원이라겠죠? 2년차부터 9천만 원이라면서요. 바뀌었나요 이제? 2년차부터는 9천만 원 아닌가요? 맞아요. 9천만 원. 네, 맞죠? 다양한 정책 사업 중에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예를 들자면 행안부의 마을기업 사업도 4천만 원이잖아요. 자부담 1천만 원이고. 그것뿐만 다양한 사회적 기업 다양한 등등등 보면 이렇게 9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주는 경우는 드물죠. 그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농림 공무원 계신가요, 여기? 공무원 같이 생긴 분도 계시긴 한데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예전에 보면 늘 만들었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지방에 이양을 시켜버려. 나 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 사업도 결국은 나 몰라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그때 한참 제가 삐딱할 때라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 5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노력들, 그 일선에 있는 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안 적어놨어요. 근데 후회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돈을 이 보조금을 마중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5년이니까
매년 9천만 원이잖아요. 2년 차트는.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5년 뒤에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 돈, 이 마중물 삼아가지고 5년 시간 길잖아요. 연민농락도 뭐 한다고 하면 늘 10년 계획 세웠어요. 10년의 로드맵. 제 하드웨어, 저 컴퓨터가 늘 10년 적어요. 10년의 로드맵. 작은 학교 살리기 할 때도 10년의 계획.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지역 활성화 사업도 10년의 계획. 그래서 그냥 뭐 너무너무 느리게 가니까 물론 역량 있는 분들은 5년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량이 안 돼가지고 10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상당한 금액이기도 하고 인건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장해줬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5년 뒤에 그 지역사회 새로운 지역사 안전망 로드맵들을 실천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적어서 제가 한번 뭐 해보면 좋겠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순간 욕심이 든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들 지역 서비스 공동체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 사정농업 다 모이듯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제가 이렇게 늘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스승들. 그분 찾아가가지고 아직 못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한번 시도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역서비스 공동체 이제 시작입니다. 보통 이제 지역사회 조사, 지역조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는 뭐 사회복지뿐만 다 모든 분야 다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조사 목적 주체를 결정할 것이고 조사 계획 수립할 것 정보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 내겠죠. 이것은 뭐 단순한 겁니다. 뭐 어디 치면 다 나와요. 할지 때 이런 걸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는 지역조사는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새로운 사회복지사도 오면 늘 완벽하게 하려고 막 엄청 복잡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어렵게 만들지 말자.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다 바뀌어요 중간에. 그래서 지역조사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현재 권한과 역량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오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치 무슨 영광문천에 저희는 가정행복과입니다. 뭐 가정노인과의 무슨 팀장처럼 뭐 지역사회 자원을 싹 조사해 써가지고 낼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물론 기본적인 얼개는 있죠. 누구를 만날 거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있었는데 물론 처음 만날 때는 그냥 들었어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쓰는 말다 표적 집단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분들은 꼭 만나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1년 뒤에. 그래서 표적 집단을 설정했어요. 100명 정도. 120명. 그래서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 어렵게 해서 좋겠고 당연히 조사의 목적과 결론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조사의 목적에서는 A를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갑자기 C가 나오면 제가 늘 이거 이제 일관성이 떨어진다,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조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나오면 우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강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계속 듣고 그 내용 정리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사업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역조사를 처음이거나 또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한다 했을 때 제 고민인데 자, 목적은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해본 적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그럼 뭘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첫 해는 우선 조사, 최대한 지역사회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 목적은 이런 목적이 될 것이고 주요 내용은 이런 게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알아야 되니까. 정보 분석과 공개 과제 도출하고. 어떻게 조사한다? 저희는 늘 뭐 하면 당연히 지역 어르신을 만났지만 늘 오면 당연히 뭘 받겠어요? 선배들 했던 거 다 찾아봤어요. 문헌연구라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행복노인 일자리
홍보노인일제 할 때도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럼 당연히 보건복지부 자료만 본 게 아니라 당연히 농촌일 때 뭐 어딜 들어갔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럼 현장에 나갔을 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건 신뢰관계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상대방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생활비 얼마 드세요? 그러면 빤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바가지를 먹겠죠. 저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저희는 설문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이 다르다 안 나가면 다시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주로 말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 그리고 뭐 어떤 활동하면서 주로 관찰을 하죠. 관찰. 참여 관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이러면서 이제 지역조사를 하겠던 겁니다. 이제 우리 조직은 서비스 제공을 해본 적이 있어. 경험이 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미 나는 해봤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 정보가 쫙 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서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써본 거예요, 그냥. 농촌은 도시와 달리 제도적 사회적 종류가 부족한 것인가? 왜냐하면 어제 그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충족 돌봄 또는 생활돌봄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부족한 건가? 그러면 왜 부족한 거지? 농촌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이런 게 매우 부족한 것인가? 아니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러면 진짜로 그래. 그러면 조직 설립하죠. 이제 물론 바로 설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설립하고 서비스 제공하면 되죠. 시간을 두고. 근데 아니야.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고 관련 기관도 많아. 들어오고 있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충족 돌봄이나 사각지대가 있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그럼 해본 거죠. 인구 감소 및 과소와 공동화로 인해서 생활기반설이 매우 부족해. 도시는 앞에만 나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농촌은 앞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 읍을 나가야 돼. 소재지로 가거나. 두 번째, 이동권의 유무죠. 당연히 도시는 나가면 바로 있으니까 이동권이고 말고 말할 것이 없는데 당연히 어르신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뭐 장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없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 많냐? 대중교통이 빈약하지 않습니다. 예, 뭐 시골에 3번 온 데도 있고 저희 같은 소재지가 6번인가 7번 오거든요. 또 2시간 한 대씩 뭐 이런 문제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라거나 서비스의 총량, 질적인 한계가 있는 건가? 이런 거죠. 다음 어떤 서비스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거 관련된 거. 그래서 조사 대상이나 지역 범위가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구체. 그럼 그 중에 시급성을 띠는 거, 우리 조직이 잘할 수 있는 거,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다양한 미충족 돌봄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짜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경험이 있는 데를 한다고 하면 자, 농촌 몇 단위 이동권 사각지대 고령 노인에 대한 땡땡땡 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 돌봄 토대를 마련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요. 예, 아니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겠고, 뭐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적어주세요.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 참여자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핵심 참여자, 예를 들어서 이동권이나 먹거리가 취약한 고령노인 25명. 그 다음에 뭐 식사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회사가 있는 마을 내 고령 덕후노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 덕후노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예를 들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회적 관계가 예를 들어서 좁을 수 있다. 또는 뭐 사회적 관계가 좁은 이유 여러 가지 얘기했죠. 어르신이 예전부터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단다라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뭔가 지역사 마을에 경로 나가는 걸 싫어한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라거나 이러다 가다 보면 그나마 마을 내에서는 경로당이 그나마 우리가 고점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문화여가 시설로 존재하고 어쨌든 최근에는 군청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뭐 일주일 2-3번씩 뭐 건강체조나 민요 같은 게 좋은단 말이죠. 근데 이 경로당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근데 여기까지 안 나와 어르신이. 집에만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제때 못 챙겨줄 수 있다라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미 난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저기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소주에서 가장 먼 산 밑에 있는 마을이 가장 취약할 것 같아. 왜? 실제 차가 세 번밖에 안 들어와. 그거는 경로당이 거의 문을 열지 않아. 그런다 하면 이런 미충족 돌봄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데를 먼저 맡아 체크해가지고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다 하면 뭐 직접 가서 뭐 인터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지역사회 리더들, 분회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경험이 세본 적이 있어.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한다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주변 참여자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방문복지팀, 그 다음에 지역인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활지원사 몇 명, 지역에 들어온 사람, 보건소 등등등 뭐 지역의 사회적동작 이런 데가 있겠죠. 만나가지고 주변 참여자로 하고 같이 이제 진행합니다. 참여 선정 기준, 뭐 공통 기준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이 5회 이하인 마을 여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통 기준. 대신 그 마을 내에서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순위를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충족 돌봄에 해당되는 그런 미충족 돌봄이 그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별 성과목표나 시행 방법, 시기, 인원 누가 할 거냐 정리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당연히 성과목표를 적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대로 한 거냐 맞냐 이거.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야? 평가 기준은 뭐야? 이걸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냥 내가 마음 좋아서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는 정리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어차피 이 사업은 또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됐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결과보고서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낸다고 하면 다음에 이어올 수 누가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 웃으시네요. 네. 웃을 줄 알았더니 제가 잘 못 웃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업의 정착과 성과는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신뢰와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 이게 우선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꼭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자, 돌봄 지역서비스 공동체 그거 매뉴얼인가 봤어요. 봤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내 우리의 조직이나 또는 개인 돌봄 반장이겠죠. 와 신뢰관계가 높은 인물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 홍보. 단 돌봄 반장이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됐을 경우 사업기획안 조직의 관계자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행정이 먼저 찾아가지 말라는 저는 얘기합니다. 행정이 먼저 찾아가지 마라. 정말 행정하고 신뢰관계가 매우 높아. 내가 말하면 행정이 꼴박 죽어버려다. 어떤 이유서든 간에 그런다고 하면 찾아가도 된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을 먼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후발주자. 무슨 말이에요? 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만 해도 지금 머리가 터져 올라갑니다. 이 관계자들이. 터져 올라가요 지금. 근데 갑자기 무슨 분? 어디서요? 농림부요?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 뭐돼요 이것이? 네. 그런 순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서비스 공동체는 농림부 사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자체 농정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면사무소의 복지 관련 공무원이 협조적이야. 아주 친해. 친구하게 있어. 그러면 행정의 협조가 최고입니다. 다 풀려버려 한 방에 쭉쭉쭉쭉 정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이 시작하신 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어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최근에는 행안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공무원들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이거 이렇게 안 쓰려고 했어요. 원래는 관심 없으면 안 쓰려고 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잘 모르면 쓰려고 했는데 또 순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또 이게 딱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없으면 이랬는데 잘 모름.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신뢰가 높은 이미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지역사회 리더 또는 주민 또는 그런 주민 조직들하고 먼저 시작하는 건 맞다. 맞고 되게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보니까 별로 공무원들랑 안 친하더라고요. 늘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이제 대표가 늘 저를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만나라. 그리고 공무원들은 잘 모르니까 인사 열심히 하고 그 리더한테 소개해 주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고 잘 들어보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판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일단 어떤 때 힘든지.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공무원이 잘 안 열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면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지역사 리더들하고 술 잘 먹습니다. 예, 심심하면 불러가 술 먹어요. 예, 우리는 안 부릅니다. 예, 그래서 뭐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영향이 있으신 겁니다. 그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도 우호적이지 않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관계 맺기 기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그 보건복지원 사업을 하느라고 죽겠는데 매년 평가받고 있는데 관장이나 시설장은 쫓는데 여기 가서 이걸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바빠 죽겠으니까 예, 잘 전달이 안 되거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누군 갑자기 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 우리 다 자격증 따가지고 요즘 다 기본이 1급 자격증 따가지고 다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무슨 예를 들면 저희 저는 통째 사회사과를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됐든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됐든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됐든 간에 다 일정 교육을 받고부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역량이니까 이걸 한다고 할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돌봄반장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 지역 서비스 공동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것이. 그러면 되는 순간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필수다. 그러면 가깝던 지역사회 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좋다. 친한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사회 내의 활동적인 민간검수 조직이나 또는 봉사대 같은 데 참여해라.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즘 많이 오픈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공고하거든요. 어지간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사 리더들하고 처리되어 있으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면에서 뭐 하는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역복지활동 관련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신 부녀회, 청년이면 청년회, 되게 이런 뭐 무슨 봉사대, 우리는 뭐 우리 지역도 무슨 봉사대가 있거든요. 뭐 기동대, 봉사기동대 있는데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게 다 지역사 리더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땀 흘렸으니까 그 사람들 신뢰관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역사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예. 그냥 뭐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상반기 한 번 한다 이렇게밖에 안 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 내용은요. 보세요. 대표성을 가지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나 또는 자조 조직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특정 단체, 무슨 사회협동조합 또는 무슨 협동조합, 뭐 영농조합법은 이런 조직이 한다 하면 모를까, 이거를 공식 석상에 올린 거예요. 공론장에.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자조조직이 있다 한다고 하면 이런 데서 공식으로 추진할 때는 이거를 사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핵심 인물이죠. 돌봄반장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인건비를 받잖아요. 나중에 자칫하면 오해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지 돈 벌려고 저 화장거에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세히 알고 나면, 그래서 정말 다 친해. 공론장에 띄웠는데 그 공론장에는 지역사회 리더들, 그 지역사회 주민자치회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위원이 됐든 간에 친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야 네가 해. 야 이런 좋은 일 있어 해.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 그냥 참여한 정도인 거면 나중에 사소한 갈등에 건덕제가 생기면 바로 이 인건비 문제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쟤는 요거 돈 벌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제가 뭐 핵심 기획자 A가 다 자기가 해쳐먹으려고 한 거다. 이거 하지 마! 다 나와!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죠. 투명해서 공개성은 무슨 기본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다 논의해야 돼요. 공론장에 올린 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나 대표 조직이 할 때는 정말 10원짜리 한 거 다 미리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해야 됩니다. 바쁘다 보니 미처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 자치회장님이 해외여행 가버려서 어느 순간 이 사업 해야 되는데 내가 집행해야겠어. 그냥 진행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와서 왜 네 마음대로 하냐가 될 수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이런.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내 뒷배가 튼튼하다 이 조직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 3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20명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야. 그럼 해도 되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위원장이랑 위원들이 쌀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쟤가 무슨 제쳐먹이 미친놈아. 어? 그거 한 거 안 봤냐? 자꾸 뒤에서 뒷담화만 까고 이 새끼야. 그러지 마 새끼야. 이런 분들이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커버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위원장이 그랬어? 난 몰랐네? 와, 이 새끼가 앞에서 여기 쌩 까먹으면 이래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사회 분란 생기죠. 이때가 노래가 같은 거 다 날아갑니다, 한 방에.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 들어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더군다나 국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장에 올려서 그런 조직이 한다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기획은 하되 차라리 외부에 청년을 불러들이거나 할 만한 영향층으로 오게 해서 뭐 활동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그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경험해봐야 되거든.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좀 가급적이 하지 마라. 신뢰가 두텁고 이런 내가 그동안 어렵다는 역할을 했을 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지역사회 대표 조직에서 지금 6년간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도 당연히 한 푼 안 먹고 봉사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봉사단체거든 사실상. 그제도 총회랑 이사회를 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누군가는 권역범위가 지 마음대로 썼을 것이다. 권역범위가 저걸 빙자해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하자고 하면서 권역범위가 저거를 집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올해 새로운 사회복지계 팀장이 친해요 저하고 과거에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왔어 저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으로 와서 우리 다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시작해봐야죠. 우리 통합사례가 있더니 그 사람하고 같이 했었거든. 해봐야죠. 만납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 갑자기. 근데 대표님 이 앞에 놓은 저 대표님 거라면서요. 저기다가 저 기초고점 사업 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내 땅에다 중앙부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제 막 말이 돌고 도니까 다 섞여가지고 갑자기 내 땅에다 그 사업을 해. 내가 헤쳐먹으려고. 근데 그걸 커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한 번씩 터뜨리죠. 또 그저께 뭐 소문이 들려고 나한테 뭘 헤쳐먹은다. 나 못 하겠어 이제. 나 그만하랍니다. 그러면 또 위원장님 또 왜 그러냐. 이사에 뭐 처음 살아봤냐 이 자식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그럼 또 제가 또 머물고. 물론 듣는 순간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정보가 빈약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사람이 맞대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 인상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새끼 왠지 기분 나쁘게 생겼어. 빼쩍 말라가지고 얼굴 인상이 별로야. 늘 인상 쓰고 있어. 난 눈이 안 보여서 인상 쓰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당연히 그 지역사에 있는 분들은 사소한 거나 소문 들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풍선처럼 부풀어져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입수하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또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인건비를 받게 되면 이런 게 타격이 크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양심상. 그러니까 그죠? 내가 양심 거리끼는 일도 안 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홀대받으면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사실 저희 지역입니다. 땡땡이래.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지역복지 활동이에요, 이게. 저희는 주거환경선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 여기는 변호사 직접. 그 다음에 봉사기동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지역의 청년회, 분여회.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정해져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슨 봉사대 같은데.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분여회가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가 열심히 한 데도 있고, 뭐 노인회가 열심히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데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역서비스 공동체하고. 그죠? 다 비슷하거든요. 대신 이제 예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데 한 군데 들어가 있다 한다고 하면 이런 정보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서비스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 이걸 연계해서 좀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한다고 하면,
접근하기 쉽죠.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성과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사회위원이 협의체 위원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면 위원이 이렇게 연계해서 갔다 가면 되는 건데 별도의 바깥 조직이 더군다나 농림부 사업이 와가지고 보건복지부 사업이거나 도사업이 내가 한다고 하면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역서비스 공동체 미래입니다. 오, 벌써 1시간이 남았네요. 지역서비스 공동체가 내년에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거여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죠. 알고 계시죠?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고 보시면 제가 이 표로 만들었는데 보세요. 1960년생이 90만 명이 태어났어요. 2015년생이 4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960년생이 75세. 대개 75세에 들어오면 후기 노인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사회복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공적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명 들어올 때 43명이 20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나온 얘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럼 67년생이 85만 명 태어났는데 2022년생이 작년에 약 25만 명 태어났죠. 24만 9천 명, 25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들어오는데 25만 명이 노동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복지국가 체제, 이 사회복지 이 체제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사실 까마득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지역사회를 바치고 있는 정치, 경제나 뭐 어떤 사회 이론이 차라리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쉽냐라는 거죠. 뭐 경제학이 돈의 흐름만 따지는 뭐 표를 하나 표가지고 경제학도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 그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온 겁니까? 지구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생태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체제로 바꿔가면서 결국은 복지 제도도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어내 볼까 그런다 하면 오히려 사회복지계는 오히려 좀 뭐랄까 관성에 젖어 있고 오히려 사회복지계도 사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이다 보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전환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기존에 있는 중심에서 바뀌겠습니까? 그걸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먼 얘기입니다만 5년의 로드맵 동안 좀 고민도 해보시면서 미래를 설계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회 증가하고 있고 뭐 넘어가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제3석대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법 이런 차이점이 있다. 대개 사회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국은 그 이사장이 사실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 위계 구조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인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 위기의 시대,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사실 거니까 이 지역의 돌봄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좀 미리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고 어디까지 왔냐 뭐 많이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은 연민농락의 초창기에 이런 활동이 제가 지역사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 지역사회 공동체와 유사한 활동들을 한 겁니다. 나중에 동락전원방도 하게 됐고 지역에 필요한 가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 서비스잖아요. 새로운 유형의 물론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저희 사회 서비스 인정 못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좋은 분들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분야하고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유사하게 119라 형태로해서 춘천하고 곡성에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정착하고 또 나중에 이제 5년 뒤에는 새로운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돌봄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그거 이제 오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장곡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요. 올해 저기 한번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준비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